문제 1번. 로부스타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1번 콩고, 2번 탄자니아, 3번 에티오피아, 4번 예멘. 정답은 1번. 로부스타 커피의 원산지인 콩고가 정답입니다. 로부스타 커피는 주로 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 지역인 콩고강 유역이 원래 서식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온과 습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로부스타 커피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예멘 등 다른 나라들은 아라비카 커피의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고원지대에서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아라비카 커피가 더 잘 자라는 반면 로부스타 커피는 저지대와 습기가 많은 열대 지방에 더 적합합니다. 문제 2번.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건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조 과정 중 발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여러 번 섞어 주어야 한다. 2번 수확한 과실을 건조장에서 넓게 펴고 수분 함량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3번 건조에 소요되는 일수는 과실의 숙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4번 아라비카종이나 로부스타종이나 모두 사용된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커피 과실의 건조 시간은 과실이 완전히 익었는지, 얼마나 익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일이 덜 익었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익었다면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에 걸리는 일수는 과실의 숙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D번과 D번, 그리고 4번 모두 정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건조 과정에서 과실의 수분 함량이 20%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진행하며 이를 위해 매일 여러 번 섞는 것은 발효를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 모두 이러한 정제 과정을 거치므로 4번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와시트 커피의 처리 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헐링 드라이잉 퍼먼테이션 펄핑 와싱 그레이딩 클리닝, 2번 펄핑 퍼먼테이션 와싱 헐링 드라이잉 그레이딩 클리닝, 3번 펄핑 퍼먼테이션 와싱 드라이잉 헐링 클리닝 그레이딩, 4번 퍼먼테이션 드라이잉 와싱 펄핑 헐링 클리닝 그레이딩.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순서는 커피베리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커피 열매를 껍질에서 분리하는 펄핑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열매 내부의 점액과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물로 세척하여 남은 점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커피빈이 건조되도록 합니다. 건조가 끝나면 껍질을 벗겨내고 마지막으로 정제와 분류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듭니다. 다른 옵션들은 처리 순서를 잘못 배치하거나 중요한 단계들을 누락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4번은 헐링이나 퍼먼테이션의 위치가 맞지 않아 전체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2번에서는 건조 단계가 헐링보다 앞서는 등 실제 처리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4번. 커피 생산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콜롬비아 커피는 양적으로 볼 때 세계 3위지만 품질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2번 코스타리카에서 생산되는 커피 중 가장 유명한 커피로는 코나 엑스트라 펜시이다. 3번 케냐에서 생산되는 빈켄지들은 크기에 따라 AA, A, B 등으로 등급을 표기한다. 4번 탄자니아 몬순 커피는 자연 건조법으로 가공한 생두에 계절품으로 숙성시켜 가공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케냐에서 생산되는 커피콩들은 크기에 따라 AA, A,
B 등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이는 콩의 크기가 커질수록 품질도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1번은 잘못된 이유로 실제로 콜롬비아 커피는 양적으로 세계 3위이며 특히 아라비카 종류의 고급 커피로 알려져 있어 품질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도 오답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는 코스타리카 엑스트라 그레이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 엑셀스포나 비블리오 등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4번은 탄자니아 몬순 커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몽순 커피는 실제로 인도의 코지코트 지역에서만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된 것으로 자연 건조법과 계절풍을 이용해 숙성시키는 것은 주로 인도의 몬순 블루 마운틴 커피에 해당합니다. 문제 5번. 원두의 신선도를 저하시키는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번 시간, 2번 질소, 3번 온도, 4번 산소. 정답은 2번. 정답은 질소입니다. 원두의 신선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시간, 온도,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이들 요인들은 원두 내부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거나 향이나 맛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소는 원두 보관에서 오히려 해로운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질소 분위기 저장은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하여 원두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질소가 원두의 신선도 저하에 가장 관계가 먼 요인입니다. 문제 6번.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가장 많이 보충해 주어야 할 영양소 및 무기질은? 1번 칼륨, 2번 칼슘, 3번 비타민 B, 4번 인산나트륨. 정답은 2번.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칼슘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는 커피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페인 함유 음료를 자주 섭취할 경우 골다공증 등의 칼슘 부족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 보충이 필요합니다. 칼륨, 비타민 B, 인산나트륨은 커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거나 오히려 커피가 이들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경우가 많아 보충할 필요성이 덜한 편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커피를 담는 기구의 가장 위생적인 세척 순서는? 1번 찬물 비눗물 더운 물, 2번 더운 물 비눗물 찬물, 3번 비눗물 찬물 더운 물, 4번 비눗물 더운 물 찬물.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비눗물 더운 물 찬물입니다. 이 방법은 세척 과정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비눗물을 사용하여 커피 기구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더운 물로 살균하고 마지막으로 찬물로 잔여 비누를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세척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세정제가 남지 않아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1번과 2번은 먼저 찬물이나 더운 물을 사용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고 세정 과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은 비눗물로 시작해 잔여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위생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무형성, 2번 소멸성, 3번 가변성, 4번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정답은 4번. 서비스의 특성 중에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은 맞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제공되는 즉시 사용자에게 경험되므로 생산 과정이 끝나면 바로 소비됩니다. 따라서 4번이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서비스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무형성, 서비스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습니다. 소멸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그 과정은 즉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연을 듣는 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변성, 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만이 올바른 답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9번. 다음 커피 재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커피의 성장에는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토, 화산질 토양이 적당하다. 2번 커피 씨앗이 발아하는 데는 보통 수주일 걸린다. 3번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4번 발아 후 6에서 18개월 경과한 시점에 건강 상태가 양호한 나무들을 골라 재배할 곳에 옮겨 심는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 열매는 타원형이지만 크기는 보통 15에서 18mm가 아닌 2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따라서 파치먼트라는 용어는 커피 열매의 한 층을 가리키며 이는 커피 열매를 껍질을 벗긴 후에 나타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은 커피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토양 조건을 설명하며 2번은 씨앗이 발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절히 표현했고 4번은 나무의 성장 단계와 이식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10번. 디펙트 빈즈와 발생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실즈 불완전한 탈곡 과정. 2번 튀그즈 수확, 선별 과정의 원인. 3번 블랙 빈즈 늦은 수확, 흙과 장시간 접촉. 4번 얼라이 빈즈 미성숙 상태 수확, 조기 수확.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실즈 불완전한 탈곡 과정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결점 2의 종류 중 조개두는 실제로 불완전한 탈곡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대신 조개두는 주로 수확이나 선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튀그즈와 같은 결점은 수확 시 잘못된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선별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번과 4번의 경우도 각각 늦은 수확이나 미성숙 상태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이들 역시 결점 2의 원인으로 적절하게 설명됩니다. 따라서 실즈는 탈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11번. 커피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의 생두는 일반적으로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2번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이다. 3번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번 미성숙도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입니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커피 생두를 평가할 때 청결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과 크기가 균일하고 결점수가 적은 생두는 좋은 품질을 나타내지만 이들보다 더 핵심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숙도는 커피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이를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청결도만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커피 생두의 품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색깔과 크기의 균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맞습니다. 2번도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더 좋은 품질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4번은 미성숙도가 커피의 맛을 해치므로 평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 12번. 커피의 페어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페어 트레이드는 선진 소비국과 후진 생산국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수급에 공헌하고 있다. 2번 미국과 일본 등은 페어 트레이드를 통해 커피 생산국의 커피 가격 폭락에도 일정 가격 이상을 지급하고 농업 기술에 대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번 커피 생산국은 페어트레이드 가맹국가나 단체에게 일정한 품질의 커피를 공급하여 페어트레이드 가맹단체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에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4번 페어트레이드가 자율적인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가맹단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하여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답은 4번. 페어트레이드는 생산자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고 농업기술과 교육기회를 제공받으며 소비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커피 공급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설명은 페어트레이드의 주요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페어트레이드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 경제와 공존하며 생산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페어트레이드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13번. 커피하우스 매니저의 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1번 매니저의 기본 업무에는 매출 분석, 원가 분석, 마케팅 등이 포함된다. 2번 매출 분석은 원부 재료의 공급과 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3번 원가 분석은 제품별 원가의 산정과 판매량을 분석하여 신메뉴 개발 자료는 물론 집중권유 메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4번 마케팅은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말하지만 로고나 디자인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케팅 분야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4번. 해설, 정답인 4번은 맞습니다. 마케팅은 제품을 팔기 위한 활동을 말하지만 로고나 디자인이 포함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그 자체로 마케팅의 일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회사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직접적인 판매 활동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습니다. 1번은 매니저의 주요 업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과 3번도 각각 매출 분석과 원가 분석이 사업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 정보는 매장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4번만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생두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생두의 등급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번 일반적으로 스크린 사이즈의 숫자가 클수록 생두의 크기가 크다. 3번 마라고지 패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4번 오피베리의 기준점은 스크린 사이즈 13번이다. 정답은 3번. 정답은 마라고지 패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가 맞습니다. 마라고지 패는 커피 중에서도 특히 큰 생두를 가진 종으로 일반적으로 스크린 사이즈 21이나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므로 보기에서 제시된 숫자인 19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생두 등급을 나눌 때 스크린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보기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클수록 생두의 크기가 더 큼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보기는 피벨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커피 생두에 대한 스크린 사이즈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스크린 사이즈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15번.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 중 커피 빈캔지이나 가루를 코로 들이마셔 보아 맡게 되는 향기로서 플로랄, 스파이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1번 플레이버, 2번 애프터 테이스트, 3번 프레이그런스, 4번 프루티. 정답은 3번. 정답은 프레이그런스입니다. 이 단어는 커피를 코로 맡았을 때 느껴지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플로랄이나 스파이시와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플레이버는 실제로 커피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맛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애프터 테이스트는 커피를 마신 후 입안에 남아있는 맛이나 향기를 의미하며,
프루티는 특정 과일의 맛이 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역시 실제로 맛을 느낄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냄새를 표현하는 단어는 프레이그런스가 맞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중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커피가 아닌 것은? 1번 버거케프, 2번 하러, 3번 엑셀소, 4번 시다모. 정답은 3번. 엑셀소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커피 종류입니다. 버거케프, 하러, 시다모 모두 에티오피아의 특산 커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지역의 고유한 풍미와 맛을 가집니다. 반면 엑셀소는 주로 중남미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커피 등급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엑셀소입니다. 문제 17번. 커피콩의 구입 시 포장에 명시된 상품명인에서 스크린 19의 의미는? 1번 결점도의 혼입량에 의한 분류, 2번 커피콩의 크기에 의한 분류, 3번 투명도의 정도에 의한 분류, 4번 커피콩의 형태에 의한 분류. 정답은 2번. 스크린 19초는 커피콩의 크기를 나타내는 분류 체계입니다. 이 숫자는 특정 크기의 구멍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하는 커피콩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즉, 스크린 19로 표시된 커피콩은 그 크기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 정해진 크기입니다. 따라서 스크린 19초는 커피콩의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투명도, 결점도, 혼입량, 그리고 커피콩 형태가 각각 다른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이들 모두 스크린 19초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18번.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상품명 뒤에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1번 생두의 재배 방법, 2번 생두의 결점도 비율, 3번 생두의 경작 고도, 4번 생두의 성숙 정도. 정답은 3번. SHB 또는 HB는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커피 생두의 등급 중 하나로 이 두 표기는 주로 커피나무가 자라는 고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생두의 경작 고도입니다. 커피는 높은 고도에서 재배될수록 더 향이 좋고 질이 우수해지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SHB나 HB라는 등급을 부여합니다. 다른 보기인 1번과 2번은 각각 커피의 재배 방식이나 결점도 비율에 관련된 요소로 이들 요소는 고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성숙 정도는 커피 생두 등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문제 19번. 다음 성분 중에서 커피 생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번 단백질, 2번 지질, 3번 탄수화물, 4번 무기질.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탄수화물입니다. 커피 생두에는 주요 성분으로 KFF인과 함께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섬유질, 당류, 그리고 스타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콩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과 지질도 커피 생두에 포함되지만 그 양은 탄수화물보다 적습니다. 무기질은 비타민과 함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커피 생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문제 20번. 커피의 향미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다 틀린 것은? 1번 커피의 수확 시기를 놓치면 리오이, 러버리, 퍼머티드, 어시 등의 향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확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2번 생두의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효소의 작용으로 유기 성분이 감소하면서 스트로이와 우디 맛이 날 수 있다.
3번, 원두는 로스팅 과정 중 너무 약하게 볶아지면 그린, 속도가 느리면 플랫과 베이크트, 속도가 빠르면 티프트 플레이버, 온도가 너무너무 높으면 스코어치트의 향미가 나게 된다. 4번, 원두를 로스팅한 후 시간이 길어지면 캐러멜 향이 더욱 강해지고 산소량이 풍부해져 마일드한 맛과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향미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닌 오히려 긍정적인 맛과 향을 유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캐러멜 향이 강해지고 산소와의 접촉으로 인한 마일드한 맛은 커피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부정적인 향미를 유발하는 요인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부패한 향이 나게 되며 2번은 생두의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맛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3번에서도 로스팅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부정적인 향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들은 커피의 향미를 나쁘게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22번. 디캐피어네이티드 커피의 개발 이후 여러 가지 카페인 추출 방법이 연구되어져 왔다. 다음 중 카페인 추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용매 추출법, 2번 물 추출법, 3번 초임계 추출법, 4번 증류 추출법. 정답은 4번. 카페인 추출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용매 추출법, 물 추출법,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증류 추출법은 주로 알코올이나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로부터 물을 분리하거나 향료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카페인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추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의 증류 추출법은 카페인 추출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모두 카페인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제거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문제 23번. 뉴크라빈 생두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2번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3번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의 생두는 저밀도이다. 4번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입니다. 생두의 밀도가 높으면 그 안에 카에프에프인, 산미, 단맛 등 다양한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 이를 로스팅 과정에서 잘 끌어내면 풍부하고 복잡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번은 잘못된 이유로 생두의 밀도가 높다고 해서 로스팅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밀도가 높으면 열이 잘 통하지 않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3번은 틀린 이유로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는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와 긴 성장 기간 때문에 생두의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4번 역시 잘못되었는데 생두 크기와 밀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큰 커피콩이 무거운 편이라면 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기가 커서 밀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2번입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커피 음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신경흥분 작용, 2번 이뇨작용, 3번 소화액 분비 작용, 4번 혈압 강화 작용.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혈압 강화 작용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이 신경계를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런 효과로 인해 실제로는 혈압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강화 작용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커피를 마실 때 일어나는 실제 생리적 반응입니다. 신경흥분 작용,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뇨작용, 카페인은 소변을 더 많이 배출하게 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액 분비 작용,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식후 소화를 돕습니다. 문제 26번. 다음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지방질 식품의 험기적 분해, 2번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 분해, 3번 단백질 식품의 험기적 분해, 4번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 분해. 정답은 3번.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택지는 3번 단백질 식품의 험기적 분해입니다. 이는 미생물이나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악취와 불쾌한 맛, 그리고 변색 등의 부패 증상을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이 상한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입니다. 1번과 2번의 지방질 관련 옵션들은 단백질보다 덜 흔한 부패 형태를 설명하며 특히 지방산화가 주된 문제일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식품 부패는 단백질 분해에 의해 발생하므로 이들 옵션이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은 호기적 조건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는 일부 상황에서는 맞지만 험기적 환경에서의 분해가 더 일반적이며 식품 부패를 정확히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27번.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립픽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핸드픽트 방법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2번 잘 익은 체리만을 선택적으로 수확하는 방법이다. 3번 기계를 이용한 방식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4번 핸드픽트 방법보단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스트립픽트 방법은 모든 커피 체리를 일괄적으로 수확하는 방식이므로 잘 익은 체리만을 선택적으로 수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1번과 4번은 스트립픽트가 핸드픽트보다 많은 양의 커피를 빠르게 수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주장은 기계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3번은 스트립픽트가 기계 방식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기계를 이용한 방법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복잡하며 모든 체리를 수거하므로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스트립픽트는 효율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 전체 커피 체리를 한 번에 수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28번. 커피 생두를 분류하는 스크린의 크기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1번 44분의 1인치, 2번 54분의 1인치, 3번 64분의 1인치, 4번 74분의 1인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인 64분의 1인치입니다. 커피 생두를 분류할 때 주로 사용되는 스크린 크기는 64분의 1인치가 표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생두의 크기를 일관되게 분류하는 데 적합하며 이를 통해 같은 사이즈의 생두끼리 묶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주로 사용되지 않는 크기들로 커피 산업에서 표준화된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64분의 1인치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문제 29번.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번 나트륨, 2번 인, 3번 칼륨, 4번 칼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칼륨입니다. 커피 추출액에는 여러 무기질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커피콩에서 추출될 때 많은 양으로 포함됩니다. 나트륨, 인, 그리고 칼슘도 커피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함유량은 칼륨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 무기질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30번.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번 카제인, 2번 칼슘, 3번 유당, 4번 철.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유당입니다. 우유의 고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당류인 유당입니다. 카제인, 칼슘, 철 등도 우유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의 양은 유당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설탕 없이 먹어도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유당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제인은 단백질로, 칼슘과 철은 미네랄입니다. 이들 성분들도 우유의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고형물로서의 양에서는 유당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 31번. 커피 생콩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유리당류와 다당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번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에 속하는 주성분은 수크로스이다. 3번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로부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 많다. 4번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 함량은 배전 과정에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1, 2, 3, 4. 문제 32번. 다음 중 커피를 볶을 때 갈변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향기 성분들은? 1번 허브향, 캐러멜향, 초콜릿 향. 2번 고소한 향, 달콤한 향, 캐러멜 향. 3번 캐러멜 향, 초콜릿 향, 탄내. 4번 송진 향, 향신료 향, 탄내.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커피를 볶을 때 고소한 향, 달콤한 향, 캐러멜 향이 생기는 이유는 갈변작용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의 당분과 단백질이 반응하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1번과 3번은 초콜릿 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볶는 과정 말미에 생기는 특징적인 향으로 갈변작용의 초기 단계에서는 덜 나타납니다. 또한 4번은 송진향이나 탄내와 같은 요소가 들어있어 이들 향기는 주로 커피 볶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불완전한 가열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변작용으로 인해 가장 먼저 생기는 고유의 향기 성분은 2번이 맞습니다. 문제 33번.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커피 생콩의 함량은 약 0.3에서 0.8%로서 배전 콩향기의 형성에 중요한 성분이다. 2번 일부 아미노산은 배전 중 쓴맛 성분과 결합하여 갈색 색소 성분으로 변화된다. 3번 로부스타종의 경우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의 함량이 비슷하다. 4번 커피 생콩에 함유된 유리아미노산은 배전 과정 중 거의 열분해로 소실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로부스타종의 경우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의 함량이 비슷하다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커피 생콩에 들어있는 유리아미노산의 양은 커피콩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라비카종 콩보다 로부스타종 콩이 더 많은 유리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숙한 콩과 성숙한 콩 사이에서도 함량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은 커피 생콩에 포함된 유리아미노산의 양을 정확하게 표현했고 이들이 커피의 향과 맛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또한
2번은 배전 과정에서 일부 아미노산이 쓴맛 성분과 결합하여 갈색 색소가 되어가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유리아미노산들이 배전 중 열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3번은 다른 보기들보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잘못 설명한 것이 됩니다. 문제 34번. 커피를 볶은 후 커피의 볶음 상태를 확인할 때 지표가 될 수 없는 것은? 1번 볶은 커피의 색깔, 2번 볶음 커피의 팽창도, 3번 커피의 종류, 4번 볶은 커피의 수율.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커피의 종류입니다. 볶음 커피의 상태를 확인할 때 색깔, 팽창도, 수율 등은 직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콩이 더 어두워지면 더 많이 볶았음을 의미하고 커피콩이 더 크게 팽창하면 볶음 정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볶은 양과 원래의 콩 무게를 비교하여 수율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종류는 볶음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이를 통해 볶음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커피의 종류는 볶음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지표입니다. 문제 35번. 커피의 로스팅 정도에 따른 명도가 잘못된 것은? 1번 미디움 기 14.2, 2번 하이 기 11.5, 3번 CT 18.5, 4번 풀 CT 30.2. 정답은 4번. 풀시티 로스팅의 L값이 30.2는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오래 볶을수록 색상은 더 어두워지고 명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풀시티보다 더 밝고 농후한 미디움, 하이, 시티 로스팅의 L값은 풀시티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는 커피 볶음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 색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 결과 명도가 낮아지는 원리 때문입니다. 문제 36번. 커피 생콩을 가열할 때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대한 시차 열분석 변화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배전 초기에 일어나는 흡열 반응은 수분의 증발과 일부 성분의 탈수에 의한 것이다. 2번 강배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은 생콩 성분의 산화, 분해 및 연소에 의한 것이다. 3번 배전 시 중량 감소에 있어서 초기 감소는 주로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이고 후반은 성분의 산화 및 분해에 의한 것이다. 4번 배전콩 추출액의 갈색도는 배전 후반에 급증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강배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주로 물리적인 변형과 성분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실제 연소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산화와 분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 자체를 연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배전 초기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주로 생콩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3번도 올바르게 설명하였는데 처음에 대부분 수분이 증발되고 그 후 성분들이 산화 및 분해되어 중량이 줄어든다는 내용은 실제 과정과 부합합니다. 4번 역시 배전 후반기에 생콩 내부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추출액의 색깔이 갈색으로 급격히 변하게 된다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따라서 2번만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 37번. 배전에 따른 커피콩의 물리적 변화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비중은 감소된다. 2번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수분 함량이 감소된다. 3번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4번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세포 내 성분은 젤상으로 유동화된다. 정답은 3번.
배전 과정에서 커피콩의 물리적 성질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정답인 3번 보기에서는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배전 과정에서 커피콩은 탄력성이 줄어들고 더 쉽게 부서지게 되므로 압축 강도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1번과 2번 보기에서는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콩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분 함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4번 보기에서 세포 내 성분이 유동화되는 것은 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압축 강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 제38번. 생두를 로스팅할 때 양적 변화가 가장 큰 성분은? 1번 아미노산, 2번 카페인, 3번 수분, 4번 지방. 정답은 3번. 생두를 로스팅할 때 양적 변화가 가장 큰 성분은 수분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 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 무게와 부피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 카페인, 지방 등 다른 성분들도 변형되지만 이들보다 수분의 양적 변화가 훨씬 크고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수분입니다. 문 제39번. 다음 중 커피 볶기에 있어서 첫 번째 파열음이 일어난 직후 커피의 상태로 적합지 않은 것은? 1번 표면에 주름이 생겼다. 2번 은피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3번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4번 고소한 냄새가 나며 신맛이 강하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오일이 나오기 시작했다입니다. 커피 볶기에 있어서 첫 번째 파열음이 일어난 직후에는 커피 내부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표면에 주름이 생기고 은피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향과 신맛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커피에서 오일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정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일이 나온다는 것은 1차 파핑 직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첫 번째 파열음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 제40번. 다음 배전된 커피콩의 향미 성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2번 생두의 당분, 유기산, 카페인, 무기질 등이 화학 반응하여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등을 생성한다. 3번 로부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4번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와 같이 매우 어두운 색상의 배전을 진행할수록 커피콩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심해져 향미 성분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과도한 배전으로 인해 원두의 고유 맛과 향기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맞습니다. 1번은 당분, 아미노산 등이 갈변 반응을 통해 새로운 향미 성분을 만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은 생두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맛 물질들을 언급하며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번은 아라비카 커피콩이 로부스타에 비해 더 많은 향미 성분을 생성한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4번만이 문제에서 제시한 설명 중 잘못된 내용입니다. 문 제41번. 커피 생두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배전 시 커피 특유의 갈색으로 변하게 하고 향기와 감칠맛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1번 섬유질, 2번 지질, 3번 당분, 4번 카페인.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당분입니다. 커피 생두에서 당분은 배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전 시 당분이 탄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면서 향기와 감칠맛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1번 섬유질, 2번 지질, 그리고 4번 카페인은 각각 커피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배전 과정에서 당분만큼 갈색으로 변하고 향기와 감칠맛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은 없습니다. 문제 42번.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성분의 양적 변화 중 다른 하나는? 1번 카페인, 2번 프리 슈가, 3번 클로로제닉 애시드, 4번 트라이고넬린. 정답은 1번.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카페인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의 특유한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성분으로 로스팅 과정에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에 2번 프리 설탕, 3번 클로로젠산, 그리고 4번 트리고넬린은 각각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프리 설탕의 경우 로스팅 과정에서 증가하지만 원두 자체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클로로젠산은 커피콩 내부의 주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로스팅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어 감소합니다. 트리고넬린 역시 로스팅 과정에서 열에 의해 피틴산과 함께 생성되지만 원래 콩 안에는 적게 들어있다가 증가하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페인 외의 다른 세 가지 성분은 로스팅 과정에서 양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3번. 커핑 시 이용되는 용어들이다. 부적합한 설명은? 1번 테이스트, 혀로 느낄 수 있는 커피의 단맛, 신맛 및 쓴맛. 2번 어로머,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커피에서 증발되는 냄새. 3번 애프터 테이스트, 커피의 농도에 따른 무게감과 밀도에 대한 감각. 4번 오플레이버, 립 속에 커피를 머금었을 때 후각과 미각으로 느껴지는 감각.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 애프터 테이스트는 커피가 입안에서 사라진 후 남아있는 맛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커피의 농도에 따른 무게감과 밀도에 대한 감각이라는 설명은 부적합하며 이는 다른 용어인 바디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1번 테이스트와 2번 어로머는 각각 커피의 맛과 냄새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플레이버는 미각과 후각이 결합된 전체적인 맛을 의미하므로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프터 테이스트가 부적절하게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44번.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일어나는 성분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분 감소, 2번 당분의 감소, 3번 클로로젠산의 감소, 4번 지방질 감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지방질 감소입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지방질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대신 수분이 감소하고 당분도 일부 분해되어 줄어들며 클로로젠산이라는 물질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따라서 1번, 2번, 그리고 3번 보기들은 모두 로스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지만 지방질 감소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문제 45번. 커피의 향미 품질 평가에 대한 SCAA의 기준이다. 틀린 것은? 1번 커핑을 위한 커피 추출은 침지 방법을 사용한다. 2번 물과 커피의 비율은 물 150ml에 원두 7.25에서 8.25g을 사용한다. 3번 물은 미네랄이 함유된 증류수로 약 93도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 4번 커피 성분이 1.1에서 1.3%가 추출되도록 3부분 정도 기다린다.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이 잘못된 이유는 SCAA의 커피 평가 기준에서 사용되는 물은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증류수가 요구됩니다. 미네랄이 있는 물은 커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SCAA의 추출 방법과 비율, 시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침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으며
이는 물이 커피 원두와 충분히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2번은 추출에 필요한 물과 원두의 비율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4번에서도 적절한 추출 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증류수가 커피 향미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SCAA의 표준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46번. 사이폰 추출 방식이라고도 하면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시각적 효과가 좋은 커피 추출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달인법, 2번 우려내기, 3번 모카포트 방법, 4번 진공식 추출 방법. 정답은 4번. 정답은 진공식 추출 방법입니다. 사이폰 추출 방식은 상부와 하부의 주전자를 연결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가열된 물이 증기로 변하면서 상부 주전자의 압력을 낮추고 커피 추출물을 끌어올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체적인 추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 시각적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달인법이나 우려내기는 간단한 방식으로 커피를 만드는데 복잡한 추출 과정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카포트 방법은 고압으로 커피를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는 있지만 진공식 추출 방식처럼 상세하고 천천히 볼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문제 48번. 과소 추출의 원인과 이에 따른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너무 굵은 입도의 분쇄 커피의 사용, 2번 적정량보다 적은 양의 커피를 사용, 3번 과다 추출보다 오랜 크레마의 지속성, 4번 기준 온도보다 낮은 추출 온도.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맞지 않습니다. 과소 추출의 특징 중 하나는 크레마가 짧게 지속되고 가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문장은 과다 추출과 오랜 크레마를 비교하고 있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1번은 너무 큰 커피 입자 사용으로 인해 추출이 덜 이루어져 과소 추출의 원인이 됩니다. 2번은 적은 양의 커피를 사용하면 물과 커피가 잘 섞이지 않아 추출이 덜 되어 과소 추출을 일으킵니다. 4번은 추출 온도가 낮으면 커피 성분들이 충분히 녹아나오지 못해 과소 추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 2, 4번 모두 과소 추출의 원인으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문제 49번. 추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추출된 커피의 특징이다. 틀린 것은 1번 짙은 갈색의 크레마와 하얀 점, 2번 얇은 층의 크레마와 검은 띠의 형성, 3번 강하고 쓴 신맛, 4번 얇은 층의 크레마와 큰 거품 형성.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얇은 층의 크레마와 큰 거품 형성입니다. 추출 압력이 낮을 때 커피를 오랜 시간 동안 추출하면 물이 너무 천천히 통과하면서 커피의 과도한 양의 성분들이 녹아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크레마가 두껍고 진하게 되며 큰 거품은 거의 형성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추출 압력이 낮을 때 커피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짙은 갈색 크레마와 하얀 점 또는 검은 띠는 과도한 추출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3번 옵션 역시 정답으로 강하고 쓴 신맛은 과다 추출된 커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4번만이 이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문제 50번. 머신을 사용하여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순수한 물과 비교하였을 때 틀린 것은 1번 굴절률이 증가한다. 2번 점도가 낮아진다. 3번 pH가 낮아진다. 4번 밀도가 높아진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점도가 낮아진다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커피의 고형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스프레소는 순수한 물보다 더 진하고 두툼해집니다. 따라서 점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1번은 에스프레소의 굴절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에스프레소가 더 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3번은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약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의 밀도가 순수한 물보다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문제 52번. 다음 추출 방식 중 투과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융드립, 2번 페이퍼 드립, 3번 에스프레소, 4번 프렌치 프레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이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투과법은 물을 통과시켜 커피 추출물을 얻는 방법으로 융드립, 페이퍼 드립, 에스프레소 모두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프렌치 프레스는 압력을 이용해 커피를 추출하므로 물이 통과하는 과정 없이 커피 원두와 직접 접촉하며 추출됩니다. 따라서 투과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53번. 일반적 핸드드립식 추출법으로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점이다. 틀린 것은? 1번 물을 붓는 위치를 계속 이동시킨다. 2번 필터에 물을 직접 붓는다. 3번 물은 가능한 커피가루와 가까운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부어준다. 4번 드리퍼 안에 물이 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필터에 물을 직접 붓는다입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물을 필터 바로 위에서 부으면 필터가 젖어 무거워져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커피가루만 흡수되고 다른 부분은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균일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1번과 3번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을 주입할 때는 필터와 커피가루를 적절히 적셔주면서 이동시키며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가루 전체가 균일하게 추출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드리퍼 안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출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와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크레마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향기의 발산을 방해한다. 2번 바로 로스팅한 신선한 온도에서는 더 두껍게 나타난다. 3번 커피 추출 시 나오는 악교질과 커피 오일의 결합체이다. 4번 크레마는 샷그래스에서 3-4mm 정도 형성되면 아주 좋은 상태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D번 향기의 발산을 방해한다입니다. 크레마는 커피 추출 시 나오는 악교질과 커피 오일이 결합해서 생기는 거품으로 이는 커피의 맛과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크레마가 향기 발산을 방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바로 로스팅한 신선한 온도에서는 더 두껍고 질 좋은 크레마가 형성되며 크레마의 적정 두께는 샷그라스에서 3-4mm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들 설명은 모두 정확합니다. 문제 55번. 일반적으로 그라인더를 작동한 후 얼마의 휴식 시간이 필요한가? 1번 작동시간 2분의 1의 시간이 필요. 2번 작동시간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 3번 바로 사용해도 상관없음. 4번 무조건 5분 이상 휴식이 필요.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작동시간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입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 장비가 열을 많이 발생시키므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장비의 온도가 내려가고 부품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라인더를 바로 다시 사용하거나 작동시간의 절반만 쉬게 되면 장비의 수명이 단축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외의 선택지는 모두 올바른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문제 56번.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의 커피 추출 압력을 만드는 부품은? 1번 보일러,
2번 모터 펌프, 3번 분사 필터, 4번 압력 게이지.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모터 펌프입니다.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모터 펌프가 물을 고압으로 압축하여 커피 추출에 필요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압력이 커피를 빠르고 균일하게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일러는 주로 물을 끓여 커피 추출에 필요한 온수를 제공하며, 분사 필터는 그라인드된 커피와 물이 만나 커피 추출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압력 게이지의 역할은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압력을 만드는 부품은 아닙니다. 문제 57번. 추출을 위한 분쇄 방법 중 틀린 설명은? 1번, 선택한 추출 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번, 미분일수록 유효 성분 추출이 용이해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번, 분쇄 입자의 크기가 균일해야 양질의 성분을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다. 4번,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로스팅,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너무 작게 분쇄하면 커피의 맛이 쓴맛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서 원치 않는 성분들이 과도하게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분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하는 맛과 향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은 선택한 추출 방법에 따라 적절한 분쇄 크기를 결정해야 함을 말합니다. 3번은 분쇄 입자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양질의 커피 성분이 일관되게 추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은 분쇄가 좋은 커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설명합니다. 문제 58번. 탬핑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탬핑 전에 필터 바스켓 내의 커피의 평탄 작업이 중요하다. 2번,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3번, 필터 바스켓 내의 커피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완벽한 에스프레소의 추출을 위해서 오랜 탬핑 시간이 필요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추출 시 탬핑은 커피 가루를 압착하여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물이 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탬핑을 하면 커피 가루가 과압으로 인해 밀도가 너무 높아져 추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모두 탬핑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필터 바스켓 내에서 커피 가루를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고 커피가루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스프레소 추출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문제 59번. 머신을 이용하여 스팀드 밀크를 만드는 방법이다. 틀린 것은? 1번, 차가운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 스팀 노즐을 깊게 담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3번, 우유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거품이 형성되면 노즐을 피처 벽 쪽으로 이동시켜 혼합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스팀 노즐을 깊게 담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입니다. 이 방법은 스팀드 밀크를 만들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팀드 밀크는 우유에 공기를 넣어 부드럽고 풍성한 질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팀 노즐을 얕게 담가서 적절히 공기를 섞어야 거품이 잘 생기고 그 결과 더 맛있는 스팀드 밀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차가운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올바르며 차가운 우유는 더욱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3번, 우유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맛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4번,
거품이 형성되면 노즐을 벽 쪽으로 이동시켜 혼합하면 스팀드 밀크의 질감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스팀 노즐을 깊게 담가 공기를 최소화하는 것은 스팀드 밀크를 제대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60번. 다음 중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물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정수된 물보다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신선하고 좋은 맛이어야 하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3번 이산화탄소가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물이 좋다. 4번 100ppm 이상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좋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물은 신선하고 맛이 좋으며 냄새와 불순물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커피의 풍미를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번은 수돗물을 추천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돗물에는 염소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불순물이 남아있어 커피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3번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깨끗한 물을 추천하지만 이산화탄소 자체가 물의 산성도를 조절해 커피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은 미네랄 함유량이 높은 물을 추천하는데 과도한 미네랄은 커피의 풍미를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pH와 적당한 미네랄 함량을 갖춘 물이 더 좋습니다.